덕수야,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봄볕이 드는 마당에서도, 차가운 우물가에서도,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밤에도 그 한마디는 언제나 덕수의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세상은 늘 번듯한 얼굴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말 잘하고 곱게 생긴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투박하고 못생긴 자는 보지도 않고 지나쳤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값진 것은 언제나 껍데기 안쪽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은빛 야담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참봉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양반가와 다를 바 없는 단출한 살림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마당은 언제나 깨끗이 쓸려 있었고, 사랑채 툇마루에는 철따라 화분이 놓였으며 이웃 고을까지 이참봉의 순한 인심이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 반듯한 겉모습 안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금 하나가 집 안한가운데를 조용히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참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전처 소생의 덕수, 아래로는 계모박씨 소생의 덕화였지요. 나이로는 덕수가 형이었으나 이 집안에서 형의 자리란 이름뿐이었습니다. 덕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큰 체구를 타고났습니다. 어깨는 지게 두 짝을 나란히 얹어도 될 만큼 넓었고, 손은 웬만한 사내의 얼굴만 하였지요. 생김새 또한 투박하기 그지없어서 처음 보는 이라면 을의 무뚝뚝한 일꾼으로 여기기 십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덕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는 짧게 답하고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냈으며 누가 억울하게 구박을 해도 쉬이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지요. 그 성정은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덕수의 어머니는 덕수가 10살이 채 되기 전에 병석에 누웠고 오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자리에서 어머니는 덕수의 손을 꼭 쥔 채 한마디를 남겼지요.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덕수는 그 말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의 생김새나 가진 것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눈, 덕수가 평생을 두고 갈고 닦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지요. 반면 덕화는 어머니 박씨를 쏙 빼닮은 듯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였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여미면 영락없이 글 읽는 선비 같았고, 입을 열면 말마디마다 반듯하고 조리가 있었지요. 고을 어른들이 이참봉댁을 지나치다 덕화를 마주치면 을에 칭찬 한마디씩을 얹었습니다. 장차 저 아이가 이참봉댁 가문을 빛낼 것이라는 덕담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바라본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덕화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쓰는 일은 을의 덕수의 몫이었고, 덕화는 그 옆을 유유히 지나치며 손 하나 보태는 법이 없었지요. 어머니 박씨는 그런 덕화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덕수에게 더 많은 일을 들이미는 쪽이었습니다. 전처 소생이란 이유 하나로 덕수는 이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일손에 가까운 처지였으니까요. 박씨는 은근하고 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매를 드는 법은 없었지요. 다만 덕수에게는 늘 조금 더 무거운 짐이 지워졌고, 조금 더 차가운 밥상이 들어왔으며 조금 더 낮은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조금들이 쌓여 덕수의 일상이 되었고, 덕수는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지요.
이참봉이 그 사정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아비의 눈이란 자식 일에 밝은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참봉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성정이었고 집안의 평화를 깨는 일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긁어부스럼을 만들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참봉은 알면서도 못 본 척, 짐작하면서도 모른 척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덕수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품은 덕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슴으로 헤아리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침묵 뒤에 담긴 무력함도, 계모의 냉대 뒤에 숨은 불안도 덕수는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볼 줄 알았습니다. 다만 하루 일을 마치고 홀로 우물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먼저 간 어머니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그렇게 이참봉 댁의 두 아들은 같은 지붕 아래 전혀 다른 세월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참봉 댁에 혼담이 들어온 것은 덕수의 나이 23이 되던 해 이른 봄의 일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마을 중매쟁이 할멈이 사랑채 앞에 나타나 이참봉과 한참을 귓속말로 오갔지요. 그날 저녁 박 씨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것을 본 덕수는 집안에 무언가 큰 일이 생겼음을 어렴풋이 짐작하였습니다. 혼담의 상대는 이웃 고을의 만석군 윤대감 댁 외동딸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인 동시에 가난한 이웃에게 곳간을 열고 흉년이 들면 소장료를 스스로 낮추는 인물로 알려진 덕망 높은 어른이었지요. 그런 윤대감의 딸이라면 가문도 재물도 흠잡을 데가 없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혼담에는 한 가지 꺼림칙한 사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딸 소연은 어린 시절 집 안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연기 속에 갇힌 어린 하인 아이를 제 품에 끌어안고 뛰쳐나오다 오른쪽 얼굴에 깊은 화상을 입은 처지였지요. 불길이 핥히고 간 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고스란히 남아 소연의 얼굴 왼편에는 보는 이가 저도 모르게 눈길을 거두게 되는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고을 안팎으로 퍼진 뒤로는 윤대감 댁 혼처가 줄줄이 끊어졌습니다. 혼담을 넣었다가 소연의 얼굴을 보고 나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집안이 한둘이 아니었고 심지어 윤대감의 재산을 탐내어 접근하였다가 흉터 소문을 듣고 돌아선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하여 소연의 나이가 20을 넘기도록 혼처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탔을지 중매 할멈은 이참봉 앞에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소식이 박 씨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혼담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만석군의 재물은 구미가 당기지만 흉터난 처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집안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박 씨의 생각이었지요. 덕화 역시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댁 재산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하면서도 정작 소연의 얼굴 이야기가 나오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덕화에게 흉터난 아내란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짐짝이나 다름없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박 씨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물은 포기하기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만석군 윤대감의 유일한 혈육과 혼인을 맺는다면 훗날 그 살림이 고스란히 사위 쪽으로 흘러들어올 것이 뻔한 일이었지요. 그 막대한 재물을 그냥 손 놓고 흘려보내기에는 박 씨의 속내가 너무도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가 떠올린 것이 덕수였습니다. 어차피 전처소생으로 집안에서 일손 노릇을 하는 아이이니 흉터난 처자와 혼인을 시킨들 잃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었지요. 덕수를 윤대감 댁에 들여보내면 재물은 챙기되 덕화의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 박 씨로서는
이보다 더 깔끔한 셈법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이찬봉을 불러 넌지시 뜻을 내비쳤고 이찬봉은 또 한 번 말문을 닫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에게 혼인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박 씨는 집안을 위한 일이라는 말을 앞세웠고 혼처가 어떤 사정을 가진 처자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덕수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아야 돌아올 대답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오래전 어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라는 그 말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남겨진 것처럼 가슴 안에서 조용히 울렸지요. 혼례 날짜는 봄이 무르익는 무렵로 잡혔습니다. 이찬봉 댁 안에서는 아무도 소연의 흉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모른 척하였고 덕화는 관심 없는 척하였으며 이찬봉은 여전히 못 본 척하였지요. 오직 덕수만이 홀로 우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남긴 말의 무게를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먼 산 너머로 봄볕이 기울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혼례 날은 봄비가 내리는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날은 점점 맑아져 봄볕이 사랑채 기왓장 위에 곱게 내려앉고 마당 한쪽 살구나무에는 꽃이 한창이었지요. 이찬봉 댁 식구들은 저마다 단정히 차려입고 혼례 준비에 분주하였으나 그 분주함 속에 덕수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일이 제 뜻대로 풀렸다는 흡족함을 감추며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고 덕화는 남의 일 구경하듯 툇마루에 기대어 하루를 보냈지요. 덕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홀로 어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말없이 풀을 한 움큼 뽑아 봉분을 매만지고 한참을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무슨 말을 하지도 무슨 기도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남긴 말 한마디를 가슴속에서 한 번 더 되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윤대감 댁에서 혼례를 치르는 자리에서 덕수는 처음으로 소연을 마주하였습니다. 소연은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로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례복이 단아하였고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곧았지요. 그러나 보는 이의 시선은 어김없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연지로도 가릴 수 없는 오른쪽 얼굴의 흉터였습니다. 불길이 핥히고 간 자리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선명하였고 그것을 의식한 듯 소연은 고개를 왼편으로 미세하게 기울인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덕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를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눈이 더 오래 머문 곳은 따로 있었지요. 흉터 아래로 단단히 담은 입술, 흔들림 없이 모아진 두 손, 그리고 긴장을 감추려 애쓰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어깨의 선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소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두렵고 외로우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 없이도 느꼈지요. 혼례가 끝나고 이찬봉 댁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하였습니다. 덕수와 소연은 나란히 걸었으나 말이 없었고 주변의 시선도 두 사람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아낙네 둘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것이 덕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잘생긴 도련님은 쏙 빠지고 저 투박한 사내에게 흉터난 처자가 시집을 왔다는 내용이었지요. 덕수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겼고 소연 역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덕수의 마음속에 조용히 와닿았지요. 첫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방 안에서 소연은 여전히 얼굴의 오른편을 감추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그것이 몸에 밴 습관임을 덕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얼굴을 돌려야 했던 세월이 저도 모르게 자세 속에 새겨진 것이었지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촛불 하나를 소연 쪽으로 조금 밀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면으로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방향이었습니다. 소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눈빛에는 동정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지요. 소연은 그 눈빛을 마주한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살면서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연이 흉터의 사연을 조용히 털어놓았을 때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제 얼굴을 불 속에 들이민 사람, 덕수의 가슴 속에서 그것은 감추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지요. 어머니가 남긴 말의 뜻을 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였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무렵 소연은 처음으로 얼굴의 오른편을 감추지 않은 채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쌓여온 긴 외로움이 그 눈빛 속에서 조용히 녹아드는 것 같았지요. 봄밤은 깊었고 살구꽃 향기가 창호지 너머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덕수와 소연이 혼례를 치르고 윤대감 댁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2해가 지났습니다. 처음 그 혼인을 두고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흉터난 처자와 투박한 사내가 만났으니 어울리는 짝이라는 말도 있었고 만석군 재물이 아깝다는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해가 지나는 사이 그런 말들은 하나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덕수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논밭을 살피는 사내였습니다. 윤대감이 수십 년에 걸쳐 일군 살림의 이치를 덕수는 말보다 몸으로 먼저 익혔지요. 소작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땅을 일구었고 장터에 나가서는 상인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물자의 흐름을 손수 파악하였습니다. 괴력으로 이름난 덕수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소작인들은 새 주인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지요. 오랫동안 어수선하였던 소작 관계가 차츰 안정을 찾았고 고가는 해마다 조금씩 더 넉넉해졌습니다. 소연의 역할은 또 달랐습니다. 소연은 덕수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보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장부를 정리하고 살림의 큰 흐름을 살피는 일에서 소연의 지혜는 단연 빛났습니다. 어느 해에 어느 작물을 심어야 이득이 되는지, 어느 상인과 거래를 트고 어느 거래는 끊어야 하는지 소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판단하였지요. 덕수의 우직한 성실함과 소연의 날카로운 해안이 맞물리자 윤대감 댁 살림은 두 사람이 들어서기 전보다 눈에 띄게 번창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덕수와 소연을 가리켜 흉터와 투박함 뒤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부부라고 입을 모았지요. 윤대감은 사위 덕수를 볼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혼처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체념 섞인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진심 어린 흐뭇함이었지요. 딸의 흉터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어루만지듯 살아가는 사위를 보며 윤대감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참봉 댁의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덕화는 덕수가 윤대감 댁에 자리를 잡은 그 이듬해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대는 고을 유지의 외동딸로 곱게 자라 모자람이 없는 처자였지요. 혼례 당일 덕화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였고 처갓집 어른들도 사위의 생김새와 말솜씨에 흡족해하였습니다. 박 씨는 그날 누구보다 으쓱한 얼굴로 잔치 자리를 누볐지요. 그러나 혼례의 들뜸이 가라앉고 일상이 시작되자 덕화의 본색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화는 부지런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예사였고 바깥일보다 사랑채에 앉아 소일하는 것을 더 즐겼지요. 처음에는 처갓집에서도 너그럽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처갓집 어른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실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덕화가 고을 장터 근처의 투전판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소일 삼아 기웃거리는 정도였으나 머지않아 발을 빼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많았고 잃은 것을 되찾으려다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노름의 이치였지요. 덕화는 처갓집 재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으나 그 액수는 갈수록 불어났고 아내는 뒤늦게 사정을 알고 눈물로 말렸으나 덕화의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쌓아온 반듯한 명성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화를 칭찬하던 고을 어른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한때 덕화의 말솜씨에 감탄하던 이들도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속이 빈 것이었는지를 알아채기 시작하였지요. 체면을 무엇보다 아끼던 덕화였으나 정작 체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참봉 댁에서는 박시만이 여전히 덕화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눈감아주고 처갓집의 원망을 대신 받아내며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헛된 믿음을 붙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박 씨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형제의 삶은 봄과 겨울처럼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 아래 태어났으나 그 끝이 이토록 다른 것은 결국 각자가 평생을 두고 무엇을 쌓아왔느냐의 차이였지요. 덕수는 마음을 쌓았고 덕화는 허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언제나 쌓인 것의 무게대로 사람을 눌러앉히는 법이었습니다. 덕화의 소식이 처음 들려온 것은 덕수와 소연이 혼인한 지 4년째 되던 해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뜬 소문처럼 고을 어기를 돌던 이야기였지요. 덕화가 노름판을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 정도로 여겼던 모양이나 어느새 투전판이 덕화의 발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말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번듯한 겉모습 뒤에 아무런 속을 채우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의 끝이란 어느 방향으로든 허물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덕수는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지요. 다만 그것이 이토록 빠르게 찾아올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덕화가 혼인한 것은 덕수보다 한 해 늦은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고을 유지의 외동딸로 곱게 자란 티가 역력한 처자였지요. 덕화는 혼인 초에는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쌓아 올린 반듯한 선비의 모습이란 애초에 실속 없는 껍데기였으니 오래 유지될 리가 없었지요. 혼인한 지 2해도 채 지나지 않아 덕화는 투전판에 발을 들였고 그 뒤로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처갓집 재물이 먼저 축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화는 노름빚을 메우기 위해 처갓집 곳간에 손을 댔고 한 번 뚫린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요. 고을 유지로 알려진 처갓집 어른은 처음에는 못 본 척 덮어주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자 마침내 덕화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덕화의 아내는 남편의 실체를 하나씩 마주하며 조금씩 야위어갔지요. 곱게만 자란 처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나날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전판이란 한 번 잃으면 되찾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되찾으려다 더 잃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곳이었지요. 덕화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의 눈물도 처갓집의 외면도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덕화의 발길을 돌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내가 어느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투전 패쪽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빚쟁이들이 덕화의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둘씩 찾아와 조용히 독촉하더니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 지경이 되었지요. 덕화의 아내는 버티다 끝내 친정으로 몸을 피하였고 덕화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계모 박씨가 부랴부랴 달려갔으나 이미 덕화가 진 빚의 규모는 박씨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을 훨씬 넘어서 있었지요. 그리고 늦가을 어느 날 아침 덕수의 집 살인문 앞에 덕화가 나타났습니다. 갓은 비뚤어져 있었고 도포 자락은 때가 타 있었으며 한때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던 반듯한 얼굴에는 초췌한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덕화는 한동안 살인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였습니다.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덕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동생을 발견하였습니다. 형제가 얼굴을 마주한 것은 꽤 오랜만의 일이었지요. 덕수는 도끼를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행색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놀람도 없었고 냉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강물처럼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덕화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 끝에 맴도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청탁이었지요. 아우가 어려우면 아우가 도와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는 오랜 습관처럼 배어있는 뻔뻔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형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다만 지금 당장의 궁합만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지요. 덕수는 그 모든 것을 가슴으로 읽었습니다. 소연 역시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덕화의 사정을 조용히 헤아리고 있었지요. 덕수는 동생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며 따뜻한 밥상을 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요. 밥을 먹이는 것과 빚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고 덕수는 그 둘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덕화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우습게 여기던 형의 집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마당 한켠의 감나무에는 까치밥 몇 알이 쓸쓸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가을장이 한창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서는 고을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노점마다 물건이 넘쳐났으며 여기저기서 흥정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막자하였지요. 그러나 그날의 장터는 오래지 않아 전혀 다른 소란으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덕화의 노름빚이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덕화가 투전판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 삼아 몇 푼씩 잃는 정도였으나 한 번 맛을 들이고 낮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지요. 처갓집 곳간에서 모르는 새돈이 빠져나갔고 혼인할 때 장만한 세간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으며 덕화의 발길은 밤이 깊을수록 장터 뒷골목을 향하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번듯한 생김새와 반듯한 말솜씨로 주변을 속일 수 있었으나 빚이 빚을 낳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덕화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은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사위의 실체를 알아채고 문을 걸어 잠갔고 덕화의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뒤 소식이 없었지요. 고을 어른들 사이에서 이참봉 댁 큰아들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화에게 아낌없이 쏟아지던 칭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처지를 알고 나서 한동안 밥도 넘기지 못하였다 하였지요. 그리고 그날 빚쟁이 패거리가 장터 한복판에서 덕화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체구가 우람하고 눈빛이 거칠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장정셋은 팔뚝에 시퍼런 문신을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덕화의 멱살을 잡아 끌며 장터 가운데를 가로질렀고 구경꾼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지요. 덕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발이 땅에 끌렸습니다. 번듯하던 도포 자락은 이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지 오래였고 입에서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침 장터에 볼 일이 있어 나와 있던 덕수의 귀에도 그 소란이 들려왔지요. 덕수는 처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동생이 적골이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덕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빚쟁이 패거리가 동생의 멱살을 내던지고 발길질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 순간 덕수의 발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장터 한가운데에 모습을 드러내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는 처음에 덕수를 훑어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양반과 자제처럼 보이는 사내가 감히 끼어든다는 것이 우습게 여겨진 것이지요. 우두머리가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장정 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은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었습니다. 덕수는 달려드는 장정 하나의 팔목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고 장정은 비명 한 번에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정이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으나 덕수는 그것을 한 손으로 막아내며 상대의 어깨를 짚어 내리눌렀지요. 장정은 무릎을 꺾은 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정은 덕수의 눈빛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괴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장면이었으나 덕수의 얼굴에는 흥분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하고 고요하였지요. 우두머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덕수는 그 앞에 천천히 다가서더니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려면 먼저 제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을 전하였고 빚은 빚대로 받되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우두머리는 무어라 대꾸하려다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덕수의 눈빛에는 따지거나 겨루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 앞에서 우두머리의 기세는 힘없이 꺾이고 말았지요. 패거리가 물러난 자리에는 흙먼지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였고 장터는 한동안 이상한 정적에 잠겼지요. 덕화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포는 찢기고 상투는 흐트러진 모습이었으나 그보다 더 크게 무너진 것은 덕화의 내면이었지요. 평생 형을 우습게 여겼던 시간들이 그 짧은 순간 한꺼번에 부끄러움으로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투박하다 하고 못났다 하였던 사내가 정작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덕화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재주도 반듯한 생김새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덕수는 그저 덕수로서 서 있었을 뿐이었지요. 가을 햇살이 장터 흙바닥 위로 길게 눕는 오후였습니다. 덕화가 처음으로 제 손에 흙을 묻힌 것은 장터에서 덕수에게 호되게 당하고 난 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참봉댁 뒷곁 텃밭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괭이를 쥔 덕화의 손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한 번도 제대로 쥐어본 적 없는 연장이었고 한 번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덕화는 그날 아침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건네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지요.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연 역시 안채 창호 너머로 시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지요. 두 사람 모두 덕화의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사람의 마음이란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억지로 뒤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덕화의 빚 문제는 덕수가 일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대신 갚아주지는 않았지요. 덕수는 남은 빚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 덕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손으로 벌어서 갚아나가되 한 푼씩 갚을 때마다 그것이 쌓여 사람이 된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지요. 덕화는 처음에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떠넘기거나 빠져나가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빚 목록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덕화의 아내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지요. 소연이 조용히 사람을 보내 덕화의 아내를 살폈던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연은 덕화의 아내에게 어떤 말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쪽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건넸지요. 계절마다 한 번씩 안부를 전하는 것, 때로 먹을거리를 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덕화의 아내에게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습니다. 계모 박 씨는 그해 가을부터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들 덕화의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았고 전처 소생이라 구박하던 덕수가 고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들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오랜 세월 공들여 키운 방식이 결국 친아들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어려워진 것이지요. 박 씨는 그것을 입 밖에 내어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밥상에 예전보다 한 가지씩 반찬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덕수가 안채 앞을 지날 때 박 씨의 눈길이 예전처럼 싸늘하지 않게 되었지요. 말로 하지 않는 사과란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번지는 법이었습니다. 이참봉은 그의 겨울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안에 쌓아둔 것들이 몸으로 나오는 것인지 기침이 잦아지고 기력이 눈에 띄게 줄었지요. 덕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았고 소연은 약재를 손수 다려들고 들어갔습니다. 병석의 이참봉은 어느 날 덕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요. 창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이참봉은 눈을 감은 채로 아들의 손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덕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 미루어온 것들이 그 손 안에서 말없이 오가는 것 같았지요.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덕수와 소연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겨났습니다. 소연이 손수 심은 채소 몇 가지와 덕수가 힘으로 일군 두둑 몇 고랑이었지요. 흉터와 투박함을 서로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는 두 사람이 나란히 흙 속에 손을 넣어 씨앗을 심는 모습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덕화는 그의 봄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오래 있지는 않았지요. 돌아가는 길에 덕화는 대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덕수와 소연이 나란히 서서 배웅하는 모습을 본 덕화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훗날 그 고을 아이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말이었지요.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찬봉 댁 덕수와 그의 아내 소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조선 땅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물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지요? 눈에 띄는 생김새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마음의 결을 들여다볼 여유를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요. 덕수의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처럼 사람은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쳐 지나는 누군가를 조금 더 가슴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